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박준입니다. 자, 여러분들 1, 2월 잘 보내셨죠? 우리 학원 수강으로 보게 되면 이제 1, 2월 달에 거의 대부분 인강으로 많이 들으셨어요. 이번 달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오프라인에 오시는 분들이 숫자가 별로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예년에 비하면은 거의 뭐 오프라인 학원에 오시는 분들이 별로 안 돼요. 나름대로 인강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1, 2월 달 경험해 봤으니까 이제 잘 했죠.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반사회 과목 6과목을 동시에 병행해야 되는 거니까 시간표를 잘 짜고, 우리 1, 2월 달에 했던 대로 여러분들이 계획 세우고 그 시간표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도 나가시도록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1, 2월 강의가 뒤에 우리가 1월 달 개강을 늦게 하는 바람에 뒤에 강의가 좀 몰려 있었죠. 그래서 그 1, 2월 수강하셨던 분들은 그 뒤에 거시영작 부분을 완결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바로 지금 이제 미시 시작이 되니까 혹시 강의가 좀 밀려 있을 수도 있는데, 예, 그거 확실히 듣고 그 자기 계획에 따라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3, 4월 강의는 우리가 1, 2월 달에 우리가 스킵하고 지나간 부분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경제학 기초, 초수 처음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기본 개념을 충실히 보고 넘어왔어요. 스킵한 부분들이 많은데, 자, 3, 4월 강의에서는 이론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론 전체가 이론 정리 완성하고, 그래서 심화라는 말을 붙였지만 사실은 심화라기보다는 이론 전체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심화해서 그 깊이 공부해야 될 정도 그런 건 아닙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 내용 전체를 한번 쭉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보면 우리가 전체 1년 우리 학원 커리큘럼이 3, 4월까지 해서 이론 정리 끝이에요. 근데 이론 공부만 열심히 이제 하는데 실제로 이제 문제풀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 3, 4월에는 문제풀이 강의를 오프라인에서는 토요일 날 오후에 2시간씩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근데 온라인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 이론 강의가 토요일 날 오전 4시간 진행이 되거든요. 그거 열심히 복습하시고, 그래서 이론을 전부 들은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는 반드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문항서가 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 2월 달에 우리 문제만 여러분 드리고 문제풀이를 같이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3, 4월에는 이제 오후에 문제풀이 시간을 따로 내서 2시간씩 강의할 거니까 이론 정리하시고 반드시 문제풀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문제풀이를 해봐야 실질적으로 이론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풀이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가 그래요. 제가 보면은 내 수강생은 다 합격하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또 그렇게 설정을 하고 강의를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좀 제가 강하게 얘기해 본다. 문제풀이 해라. 올해 합격하고 싶으면 문제풀이까지 병행하시라. 그렇죠? 아직 3, 4월 그리고 다음 5, 6월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는 거죠. 이때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가 되고 문제를 통해서 어느 만큼 정리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죠? 5, 6월 달에 이제 기출문제하고, 그땐 거꾸로 기출문제 중심으로 문제풀이가 중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론 정리가 이제 따라서 가게 되겠죠. 그래서 5, 6월 달에는 이슈 파이팅, 이론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 중심으로 이론 정리를 컴팩트하게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서 문제풀이 가니까 3, 4월에 이론 정리가 제대로 안 돼 놓으면은 그때 가서 막 뒤범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론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되니까 문제를 풀면서도 자기 확신이 없는 거다. 이제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심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강 신청을 다 하신 분들이니까 우리는 올해 다 합격하자. 그렇죠. 저도 그런 각오로 여러분 강의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그러니까 올해 이왕 시작하신 거니 확신을 가지고 공부해서 합격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3, 4월 달에 열심히 하시고 문제풀이 꼭 풀어주십시오 하는 부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의 수강하는 요령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제가 보면 그래요. 5, 6월, 7, 8월, 9, 10월 이렇게 문제풀이 가면서도 아직 이론의 기본적인 사항이 정리 안 돼서 뭔가 꺼림칙한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걸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이제 수업을 쭉 들으시잖아요. 수강을 하시면서 제가 칠판에서 끊임없이 쓰겠죠. 그래프 그리고 수식하고 이론 정리하고 하는 거니까 반드시 노트해달라. 근데 제가 1, 2월 달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바인더 할 수 있는 노트 요걸 가지고서 1, 2월 강의 들으시고 3, 4월 될 때는 이제 빠진 부분을 추가해서 끼워 넣으면 되죠. 요 작업을 하시는데 혹시 요게 아직 미진하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죠. 지금이라도 요거 렉처 노트라고 하죠. 강의하는 사람은 렉처 노트고 듣는 사람은 그쵸 자기 페이퍼워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노트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5, 6과목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 자기 그쵸 정리된 이론 내용 이거 없이 공부한다는 거는 참 무책임하죠. 그거 무책임한 겁니다. 그거 공부 진지하게 하지 않는다고 본단 말이에요. 나는 이왕 하는 건데 그러니까 과목별로 법이면 법, 정치면 정치 해가지고서 수업 들으시면서 과목별 노트를 하나씩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인드 해가지고 다니면서 참고해서 끊임없이 보고 물론 책이 있지만 책은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경제학의 그 포맷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우리 수업하고는 그렇죠 실제 안 되는 부분도 커버가 돼 있고 또 다뤄지는 부분도 그렇죠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울퉁불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내용에 노트 작성을 꼭 해주십시오. 그래서 복습하는 순서는 4시간 수업 듣고 먼저 이 노트를 가지고 이론 정리 복습해라 이거지. 요거 가지고 미진하면 교과서 우리 교재 요걸 참조해서 보시고 요걸로 먼저 이론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이 마지막이 파이널이 나눠드린 연습 문제 푸셔야 되죠. 연습 문제를 풀고 근데 연습 문제를 풀 때 요령은 이렇습니다. 연습 문제 풀이 과정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보통 1시간에 우리가 3, 4월 문제가 진도별로 한 10개 정도 10문제 내외가 나올 건데 처음에 10개를 한번 쭉 보란 말이에요. 쭉 보고 아 이건 내가 바로 답을 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부분 아 이건 긴가민가하다 더 봐야 되겠다 아니면 이거 모르겠는데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눠드린 그 연습 문제 그 자료에다가는 여기다 아무것도 쓰지 마라 이거지. 밑줄 긋고 그 옆에다 계산과정 써 그러지 말고 요건 그냥 보관을 하고 여기다가는 야 이 문제 내가 잘 풀었다 1번 문제 2번 문제는 긴가민가하다 3번 문제 모르겠다 요 표시만 해두고 그쵸 해두고 얘를 일주일마다 수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복습하고 이론 정리하고 문제 풀었죠. 요 문제를 이틀 후에 다시 한번 봐라 이거지. 해설 보지 말고 문제 제시된 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틀 후, 그 다음에 요거부터 다시 2일 후 다시 한번 파이널로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문제들이 그렇죠 뭐가 문제가 되는구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지. 자 여러분 말이요. 합격하는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하고 차이점은 그거야. 내가 공부를 하면서도 미진한 부분을 그때그때 해결하고 완결하고 넘어가는 분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9시월 가서 그냥 그 많은 5과목 전체 전 과목을 언제 다 볼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 표시해 둔 게 나중에 자료가 돼요. 내가 이때 공부할 때 그렇죠? 이 부분이 미흡했다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을 찾아서 그렇죠? 이걸 갖고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쭉 가면서 확인해 보고 문제가 5월부터는 쏟아져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거 반드시 복습해 주세요. 그럼 이제 3, 4월을 여러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그렇죠? 우리 커리큘럼 진행되는 대로 열심히 했다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편안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이론 정리 끝났지? 문제 정리 하려 했지? 그 다음부터는 다양하게 문제를 접하면서 하게 되는데
이게 3, 4월 강의에서 이론 정리, 이 과정을 마치지 못하면 똑같은 상태가 쭉 지속이 돼버려요, 그냥. 뭔가 확실하지 않은데. 근데 제 경험을 보게 되면 하여튼 3, 4월에 굉장히 루즈해져요. 1, 2, 3, 4월에. 특히 이제 작년에 시험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안다. 그리고 흔히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아, 1점 차이가 나서 떨어졌다. 2점으로 떨어졌다. 생각하는데 제가 좀 가혹하게 말하면 1점으로 떨어진 거나 10점 차이, 20점 차이로 떨어진 거나 무차별하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점 차이, 아쉽다. 그러니까 실망도 하게 되지, 물론. 마음 상하고 마음 아프지만은 자기 정신 바짝 차리고 올해는 내가 1점 차이가 아니라 한 10점 플러스 돼서 합격하겠다. 적극성을 가지고 하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 정말 제가 부탁해요. 3, 4월 잘 보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전 과목입니다. 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다. 그래서 무지하게 바쁘단 말이에요. 1, 2월, 3, 4월을 엄청 바쁘게 보내야 아, 내 공부 제대로 했다. 올해 승부 걸어봐도 되겠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1, 2, 3, 4월은 내 아는 거니까 그냥 책이나 자꾸 뒤적이게 되고 이렇게 되고요. 근데 마지막 한 말씀 드릴게요. 제 강의를 오래 듣는 분들이다 라고 하게 되면 작년 공부하실 때 각종 자료 있잖아요. 다 버려라. 작년 자료 쌓아놓고 이거 아는데 뒤져버리고 싹 버리셔야 돼. 분석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 자료 가지고서 집중해서 쭉 보게 되고 새 자료 1년 쭉 진행할 때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합격하는 순서 가기 위해서 매주 연습 문제 나갈 때 자기 어떤 계획하에서 문제를 낼 거 아니겠어요? 작년 자료 싹 버리세요. 작년 자료는 왜 버리냐면 봤던 자료예요. 봤던 자료니까 다 알지. 대충 느낌이 오니까 아는 자료니까 그거 아는 거 자꾸 보고 그 의미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이제 연습 문제가 3, 4월부터 처음으로 이제 올해 진행이 되니까 요걸 가지고 그렇죠. 새롭게 그거 자료를 모아가면서 아까 했던 대로 복습하고 이 문제는 수시로 다시 돌아서 확인해 보고 피드백이 없으면 공부 안 되잖아요, 우리. 여러분 나중에 선생님 여러 번이 되셔도 애들 한번 다 가르쳐봐 얘들 다 알겠지.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끊임없이 선생님 되시면 복습하라고 그렇죠. 다시 리마인드 해주고 하시지 않겠어요? 똑같습니다, 뭐 우리. 그래서 요거 버려 자료 다 버리고 요것으로부터 새로 시작을 한다. 그렇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5, 6월 달에 기출문제 할 건데 작년에 기출문제 해설집 해놨죠. 올해도 한 3월 말 되면 기출문제 새로 개정한 거 작년 문제 포함해서 낼 테니까 그것도 버려라 이거지. 그것도 버리고 새 교재 나오는 거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니까. 하여튼 또 마지막에 그러는데 마지막 뭐냐면 자기 계획 타임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일 해서 일요일 날은 난 쉬겠다. 하루 쉬어야 되지. 어떻게 다 하겠어. 하루는 쉬고 그 대신 시간표 짜야 돼요. 과목별로 여러분 대부분 이제 인강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인강하시는 분 어느 과목은 무슨 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강하고 그 표를 딱 짜놓고 그대로 진행하란 말이에요. 그대로. 근데 계획표 자기 이 표가 없으면은 열심히 해야 되지. 아 내가 무슨 요일 날 몇 시에 이거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그냥 지나가 버린다. 패스. 근데 계획표가 있으면 그쵸. 아 이거 보충해야 되겠다.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 얘기. 다이어리 만들어라. 그렇죠. 다이어리.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한 로드맵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뭐 공부했다. 학원 수강하고 진도 내용은 뭐다. 단어 하나씩만 쭉 써놓으면 돼. 그런데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죠? 어느 부분이 내가 이해가 확실히 안 됐다. 그럼 다음 시간에 가서 질문해야 되겠다. 아니면 질문하기 직접 만나서 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자 이거 보완해서 봐야 되고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돼요. 그 다이어리 안에서 오늘이다. 첫날 개강인데 뭐 공부했다. 했다. 그런데 오늘
하려고 했는데 요게 끝내지 못했다고 반드시 기록해 두라 이거지.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거 확인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다이어리 만드는 분들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문제점을 알고 지나가니까 보완하고 또 연습 문제 풀이 과정에서 요게 대해서 미흡했고 그 기억이 돼야 그 다음에 보완이 된다고요. 근데 보면 이런 것 같아. 여학생분들은 잘해. 하라 그러면 잘해. 남학생들은 안 하죠. 왜 안 해? 왜 사생활에 개입이냐 임마. 어?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내가 머리 다 기억하고 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 저부터도 그렇죠. 아 오늘 뭐 해야 되겠다. 아 이거 중요한 건데. 기록을 해두면은 그 다음에 확인이 되는데 2, 3일 지나면 뭐죠? 그날 뭐가 있었는데. 그리고 지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공부는 우리가 승부를 가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기 관리를 좀 해가면서 하십시다. 하여튼 3, 4월 긴장합시다, 우리. 자, 그럼 이제 진도 가죠. 우리가 1장이 이제 경제 문제, 경제 체제. 그 다음에 2장에서 이제 경제 공부를 위한 그 수리적인 얘기, 수요 공급 이론, 뭐 이거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3장이 수요 공급 이론이었는데, 근데 여기는 4장, 5장이 하나의 세트였죠. 4장이 일레스티시티, 탄력도에 관한 주제고, 5장이 요 수요 공급 이론의 응용 부분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장 여기까지는 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요 부분, 응용 부분을 전체 안 했다고 봐도 되지. 우리 시험은 여기서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중심으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5장입니다. 자, 그러면 3장 얘기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죠. 자원 배분 문제하고 소득 분배, 이 두 가지가 결국은 경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경제 체제하고 상관없죠. 당군 할아버지 때도 아마 이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그렇죠,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면서 살 거냐? 그 다음에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렇죠,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해야 되고, 꼭 필요한 물건을 꼭 생산해야 되고, 이게 자원 배분 효율성이죠. 소득 분배는 공평. 근데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균등성 문제죠. 균등 분배란 말이야. 그런데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원시 공산 사회는 말 그대로 공산주의예요. 공산이니까 잘 보세요. 능력에 따른 노동, 필요에 따른 분배야. 공산이라는 것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능력이 많은 사람 많이 일을 하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어린이, 뭐 노약자 이런 분들, 또 신체에 안 좋은 분들은 적게 일해요. 그 대신 분배는 어떻게 한다고? 필요에 따른 분배야. 그러니까 내가 전혀 이 공동체에 기여를 못했다 하더라도 필요한 만큼은 같이. 그게 공산입니다. 그 공산주의 형태가 남아있는 게 가족경제죠, 지금. 능력과 엄마, 아버지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 어린 자식들은, 그쵸, 공동으로 분배해 가면서 필요한 만큼 산단 말이야. 공산주의 원시공산제 그랬을 거예요. 근데 곧 무너졌겠지. 봉건체제는 무엇에 의해서? 이 문제 해결이 권력에 의해서. 중세교황청 시대는 교황에 의해서. 우리나라로 보면 조선시대까지는 뭐예요? 권력에 의한 경제문제 해결 메커니즘이죠. 그리고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사회주의, 자본주의. 근데 자본주의에서는 전부 뭐예요? 무슨 사회주의적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시장 경제란 말이에요. 시장이 모든 문제 다 해결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보면 우리가 사회적인 논쟁이 많잖아요. 이 주택 가격이 되는데 공공주택 건설로 부동산 이 문제 해결하겠다 하는 게 정부 정책인데, 또 반대쪽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거 안 된다. 민간 결국 시장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논쟁인데
근데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시장적 해결이란 말이야. 그러면 시장은 뭐죠? 시장은 어떤 생산물에 대해서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 demand, supply. 어떤 물건 사고 싶은 사람 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일반 사회 선생님 되고 싶다. 그러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 수요. 공급은 학원, 강사 공급한단 말이야. 강제로 하는 게 아니죠.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공부, 수요, 그 다음에 학원은 공급, 저 같은 강사가 공급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학의 시작이 수요 공급이죠.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 그런데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게 가격이죠. 가격이 시그널이 되죠. 일장에서 했던 얘기인데 가격을 보고 소비하고 가격을 보고 생산한단 말이에요. 가격이 지표가 되고 또 희소한 자원, 가격, 난 이 가격 지불 능력이 없어. 그 소비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분배 문제와 자원 배분 문제가 시장인데 시장이 그렇죠. 사고 싶다, 팔고 싶다. 두 힘이 만나는 거죠. 균형은 그렇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상태가 균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그래서 꼬맹이들이 예를 들어서 초콜릿 사 먹는다. 그러면 초콜릿 사 먹고 싶은 꼬맹이, 팔고 싶은 슈퍼 아저씨, 균형을 이뤘다라는 것은 사고 싶은 수량, 팔고 싶은 수량, 오늘 하루 100개. 그러면 가격이 결정되겠죠. 수요 가격과 공급 가격. 그럼 요게 균형 가격이 되고 균형 거래량이 되니까 여기에 정부 개입할 필요가 없죠. 자발적으로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 만나서 해결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3장에서 했던 게 수요. 자, 갑시다. 그럼 수요 곡선 하나만 보면 수요 곡선 이렇게 보게 되면 요건 뭐죠?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증가 감소. 요걸 우리가 수요량 변화라고 얘기하죠. 공급 곡선상에서 오르면 많이 팔고 싶고 내리면 적게 팔고 싶고 요거 공급량이었죠. 그러면 시장 전체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반대로 싸면 많이 사고 비싸면 덜 사고 싶고 그 다음에 공급자들은 비싸면 많이 팔고 싶고 싸면 덜 팔고 싶고 수요량 공급량 변화죠. 균형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자 이제 시장의 여건 변화라는 게 있었죠. 여건 변화는 뭐예요? 가격은 그대로 지금 주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시장 균형이 딱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여건이 뭐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죠. 가격 말고 소비하고자 하는 마음에 영향 주는 어떤 것들. 가격 말고 공급자, 공급하고자 하는데 영향을 주는 어떤 것들이 여건이죠. 기억나시나요? 수요 측 여건이 뭐였지? 인컴, 웰스, 소득과 부, 관련 재화의 가격, expectation, 가격 예상, 소득 예상, 테이스트, 유행과 선호, 그 다음에 소비자 숫자 등등이죠. 그러니까 가격은 변함이 없어. 근데 소득이 변화하고 관련재 가격, 소득과 가격에 대한 예상, 유행과 선호, 패션, 숫자 이런 것이 변화하면 여건 변화죠. 그럼 이게 변화하면 뭐가 변화하지? 수요 변화죠. 자,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됐는데 수요 측 여건이 변화하면 수요 변화, 수요 곡선 좌우로 움직이는 것이었죠. 빨리 가볼까요? 소득이 증가해. 정상제라면 수요가 증가하죠. 소득이 증가할 때. 그럼 가격 오르고 거래량 증가할 거고. 근데 보통은 이제 수요 증가해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는데 정상제죠. 근데 열등제라는 게 있었지. 열등제는 뭐야?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오히려 수요를 줄여.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할 때 수험생 책 보고 뭐 학원비 내고 돈이 여유가 없으니까 점심 뭐 먹습니까?
요즘 뭐 학원 자체가 지금 처음 인간학교인가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컵밥 먹잖아요. 노량진 컵밥. 근데 우리 친구 놈은 속 없는 놈들이 말이야. 컵밥이 무슨 뭐 특별한 외식이나 되는 줄 알고 야, 나 컵밥 먹으러 가면 안 되냐? 나 그 전에 그런 놈도 있었다고. 야, 야, 그거 니네 아들, 딸들이 지금 공부 용돈이 없어 그거 사 먹는 거지. 그쵸? 돈 있으면 컵밥 먹겠어? 여러분이 시험 합격하면 어떻게 돼? 컵밥 먹으러 가요? 그러니까 열등제, 컵밥이. 그럼 소득이 여러분 합격했다. 소득이 증가한다. 컵밥 수요는 줄겠죠. 예. 그럼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수요 감소요.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가. 그러면 소득이 증가할 때 열등제는 어떻게 돼요? 컵밥 수요는 줄으니까 컵밥 가격은 내리고 시장 거래량은 줄게 되고. 관련제 있었지? 자, 관련제 가격이 오르는데 여기 대체제, 보완제가 있었죠. 대체제, 보완제. 대체제는 뭐지? X하고 Y를 대체해도 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드는 게 커피하고 녹차. 그쵸? 커피, 녹차.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실까요? 이 커피라고 해. 커피 값이 올라. 대체제, 녹차. 이게 녹차 시장이라면 어떻게 되지? 커피 값이 오르면 커피 대신에 녹차 마셔야 되죠? 녹차 수요는 증가할 거다. 그러나 커피와 설탕, 보완제죠. 커피, 설탕을 이제 같이 타서 마셔야 되니까 커피 값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수요 법칙에 따라서 커피 수요량이 줄겠죠. 커피 안 마시니까 설탕도 필요 없잖아. 그래서 설탕 수요 감소. 설탕 가격 내리고 거래량 줄어들 거다. 그렇죠. 대체제. 대체제 한번 써볼까? 녹차 수요 어떻게 된다고? 커피값이 오르면 증가죠. 녹차 시장에 녹차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고 커피값이 오를 때 보완제, 설탕 시장에는 수요가 감소해서 왼쪽으로 가게 되죠. 수요 감소 좌측 이동. 그럼 설탕 가격 내리고 거래량 줄고 녹차는 반대죠. 가격 오르고 거래량 증가하고 이런 것이었죠. 이게 중요하지. 예상. 이건 두고두고 이제 중요한 요인인데 물가 오를 것 같으면 어떻게 돼? 가격 오를 것 같다. 미리 더 사야 되죠. 수요 증가, 사재기, 소득이 증가할 것 같다. 아,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희망적, 흔히 지갑을 연다 그러잖아요. 경기 회복이 전망되면은 수요가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우측 이동하게 될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요즘 지금은 그렇죠. 뭐 하반기 되면 수요가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예상을 하지만 장담하기 어렵잖아요. 그때까지 백신이 어떻게 될까? 또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덮여있던 문제점 이런 거 등등 생각해 보면 여의치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갑을 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재난지원금 줘도 어떻게 돼? 소비 안 해. 그러니까 경기 효과가 없으니까 전부 다 주지 말고 필요한 분들에게 주자. 자영업자, 이게 경제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예상 아주 중요하죠. 유행, 패션, 이건 더 말할 것 없이 수요가 증가하겠지. 그 다음에 소비자 숫자.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 100명인데 신도시가 얼어서가지고 주민들이 막 들어와. 그럼 소비자 숫자가 증가하게 되면 시장 수요는 증가하게 되겠지. 자, 이런 것이었단 말이에요. 아주 기본 복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요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공급 측 여건 변화도 있겠죠. 다시 그릴게. 이번엔 공급이요. 그럼 지금 현재 균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공급 측 여건 변화. 그래서 공급이 증가 우측 이동, 공급 감소 좌측 이동. 자, 공급 변화 요인 기억나세요? 이거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건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경제학 공부하셨던 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 시장이 지금 현재 완전 경쟁이라고 하고 분석하고 있죠. 완전 경쟁일 때 공급 곡선은 뭐지? 그렇죠.
개별 기업의 한계 비용 곡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AVC 곡선 위에 한계 비용 곡선이 공곡선이야. 그럼 모든 개별 기업의 한계 비용 곡선 수평 합한계 시장 공급이니까 비용이 중요하겠죠. 자, 보세요. 만약에 비용이 증가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돼? 생산비가 증가했죠. 한계 비용이 증가할 거 아니겠어요? 공급곡선이 상방 이동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보면 공급이 줄게 되겠죠. 그럼 공급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는데 좌우로 보면 어떻게 돼? 공급이 감소해서 왼쪽으로 가는 것이었잖아요. 이건 거시경제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니까 비용이 변하는데 그러면 비용 변화 요인이 뭐가 있었나요? 요소 가격이죠. 팩터 프라이스. 그러니까 3요소 그랬죠. 노동의 가격이 임금, 자본 가격이 이자, 토지 등 자연자원, 임대료죠. 렌트. 이게 오르면 뭐 그렇지? 근로자 임금이 최저임금 올랐고 예를 들어서 이자가 오르고 부동산 임대료가 오른다.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공급 상방이동, 감소, 좌측이동.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 기술 진보입니다. 테크니컬 프로그레스야. 기술 진보. 근데 경제학에서 기술 진보 어떻게 정의했죠? 요소 절약 현상이란 말이야. 이건 앞으로 두고 요 기술 진보 얘기가 나오겠죠? 요소가 절약됐다. 그러니까 똑같은 생산을 할 때 어때요? 요소 투입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비용이 줄겠죠. 그러면 기술 진보, 요소 절약이니까 비용이 요거는 감소하겠지. 감소하면 어떻게 돼? 공급곡선이 밑으로. 공급곡선이 밑으로 이동했다. 그 말은 현재 가격으로 보면 증가죠. 우측 이동. 공급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또 기업에게 세금이 부과된다. 보조금을 준다 이거죠. 세금은 비용이죠. 비용이 높아져. 공급 감소. 보조금 준 만큼 생산비가 낮아지게 되니까 공급 증가. 그 다음에 여기도 공급 측면에도요. 관련재 가격이 있죠. 생산에 있어서 대체 보완 관계가 있다. 자, 보세요. XY가 공급에 있어서 보완 관계다. 그럼 뭘까? 공급의 보완 관계는 두부와 비지 이런 거겠지. 두부를 생산하게 되면 비지는 어쩔 수 없이 더불어 생산되잖아요. 그러면 두부 값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 두부 가격이 오르게 되면 두부의 공급량이 증가하니까 비지는 덩달아 증가하겠죠. 두부값 올라, 두부의 공급량 증가, 비지의 공급이 증가. 우측 이동할 거란 말이지. 그러나 대체 관계가 있겠죠. 보완 관계가 있고 대체. 공급의 대체 관계는 뭘까? Y를 생산하게 되면 X를 생산할 수가 없어. 그런 경우 되겠죠. 대체 관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농부인데 여기 밭이 있어요. 콩 심는다, 팥 심는다. 콩값이 오를 것 같아. 콩값이 오르게 되면 콩 생산 늘리게 되니까 팥은 주어진 밭에서 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팥의 공급은 줄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생산에 있어서도 대체 보완 관계 요거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공급자 숫자. 우리 마을에 초콜릿 파는 슈퍼가 2군데 있다가 1군데 더 생겼다. 그럼 시장 공급 증가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빼먹었다. 가격입니다. 가격에 대한 예상. 아까 수요 변화에는 소득 예상도 있는데 여기는 소득 예상은 없고 가격 예상. 내가 공급자야. 슈퍼 아저씨인데 밀가루나 내가 갖고 있는 설탕값이 오를 것 같다. 오를 걸로 예상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면 공급을 줄이겠죠. 왜? 오른 다음에 팔고 싶으니까. 이게 매점 매석이죠.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된다? 안 판다. 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게 시장에 대한 개념이고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서 수요 공급이 변화하죠. 수요 공급이 변화한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시장 균형이 이렇게 쭉 변화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생산물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근데 자본주의 시장 어때요? 생산물 시장 있나요? 요소 시장 있죠? 자본 시장, 요소 시장도 있단 말이야. 다 똑같겠죠. 수요 공급에 의해서 노동 시장이라면 임금, 이자, 렌트가 결정이 되고, 이것도 그렇죠. 요소 시장의 수요 측 여건, 공급 측 여건 변화하면 균형이 바뀔 거고. 미시형작에서는 여기까지 할 거예요. 거시형작에서 또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지? 금융시장이죠. 금융시장은 뭐 있지? 자금의 융통, 통화시장과 증권. 근데 경제학에서는 증권 중에서도 본드, 채권만 보기로 했죠. 그러니까 통화시장 상호, 그 채권시장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자율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수지 가게 되면 외환시장이 있겠죠. 그건 마찬가지야. 외환, 수요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이 되고 여건 변화. 그러니까 경제학 전체 과정을 보면은 시장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수요, 공급곡선 도출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분석. 이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생산물 시장 얘기했고요. 그때 수요 측 여건, 공급 측 여건. 그렇죠.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이자율 결정될 거고 환율이 결정이 되고 이렇게 분석이 된다 이거지. 요거 우리 1, 2월 달에 이제 했었고 그때 우리가 하나 유보해둔 문제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시장이란 말이야. 시장의 수요, 시장 공급이죠. 마켓 디맨드, 마켓 서플라이야. 그러면 시장의 수요, 시장 공급이 어떻게 도출될 거냐. 요거 얘기 안 했던 거 한번 해보죠. 일부러 내가 얘기 안 했던 거예요. 한번 이제 쭉 복습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31페이지 갑시다. 개별 수요, 개별 공급으로부터 시장 수요 공급 도출하는 과정인데 여기는 먼저 이제 수요죠. 바로 갈게요. 예제를 보시면 수요 함수가 그렇게 돼 있지. 자, 요게 소문자 I 하게 되면 요거 인디비주얼이죠.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 함수야. 100 빼기 0.5p 이렇게 됐지. 근데 기억나죠? 우리가 여기 처음 할 때 그림 그리기.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수요는 가격의 함수란 말이야. 가격이 독립변수고 수요량이 종속 변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림 그리기. 자, 이거 어떻게 되지? 수평축이 뭐가 되죠? 수학에서 독립 변수가 수평에 오게 되죠. 종속 변수가 수요량이란 말이야. 그리기. 절편이 100이고 요거 수요 함수 미분했다.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 함수 미분했죠. 어떤 함수 미분한 값은 기울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기울기가 5가 되는, 그럼 기울기가 5가 되려면 여기 절편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요게 개별 소비자의 수요 함수다 이 말이야. 근데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됐지 이거를? 그렇죠. 이론으로 보면 가격이 독립변수야. 그러면 그림을 수학적 관행으로는 가격을 수평축에 그려야 되는데
경제학 마샬 교수님이 그랬다 그랬죠. 마샬 교수님이 이거를 수요 공급 이론을 최초 만들었는데 뒤집어서 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게 개별 소비자의 수요 함수인데 그림을 그릴 때는 XY축을 바꿨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그렇죠? 디맨드 커브, 수요 곡선식을 노출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돼? 그렇죠? 수요 함수를 가격으로 정리하는 것이죠. 예. 이 과정을 거쳐서 나왔다. 이렇게 다 아는 건데 한번 하는 거지. 그럼 가격으로 정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격을 옮긴다 이거지. 왼쪽 항으로, 즉 종속 변수 항으로 옮겨. 빼기 Q, D가 되죠. 그럼 그림 그리려면 얘를 1로 만들어야 되니까 5로 나누어서 20 빼기 0.2에 이렇게 되죠. 예. 이게 디맨드 커브다 이거지. 이게 수요 곡선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 함수로부터 수요 곡선식이 이렇게 도출이 되죠. 이거 그림 그린 거다 이거지. 그러면 이것도 절편은 20이 나왔어. 절편은 20이 나왔는데 기울기를 알려면 어떻게 되지? 수요 곡선식을 그렇죠. Q로 미분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맞지. 수요 곡선식에서는 마치 수요량이 독립변수인 것처럼 됐죠. 이게 마이너스 0.2다 이거야. 그러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우하향하고 0.2가 되니까 여기가 그러면 얘는 수요 곡선이죠. 아까 그린 것은 수요 함수란 말이에요. 됐죠? 예? 앞으로 우리가 계산 뭐 이런 거 아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처음에 다시 한번 복습했어요. 근데 이건 인디비주얼이야.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이고 개별 소비자의 함수다 이거지. 그런데 소비자가 N명이다. 그렇죠? 동일한 수요를 갖는 소비자가 N명이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개념은 뭐였죠? 시장 수요 함수,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를 처음부터 더한 거잖아요. 그러면 함수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이것으로부터 마켓 디맨드, 시장 수요 함수를 알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 보세요. 가격이 주어졌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안 되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10원이라고 해봅시다. 가격이 10원이면 개별 소비자 수요량이 몇 개? 50 뺀 거죠. 50개지. 그럼 잘 보세요. 동일한 수요를 갖는 소비자가 여러 명이다. 그러면 가격 10원이 주어져 있을 때 한 사람이 50개씩 소비하게 되죠. 그러면 동일한 수요를 갖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소비자 숫자대로 곱하면 되겠죠? N 곱하기 QID. N 소비자 숫자고 수요량이 몇 개야? 그렇죠? 100 빼기 5P가 되죠. 예. 가격이 주어지게 되면 개별 수요량이 나왔고 똑같은 수요를 갖는 소비자가 여러 명이 돼 곱하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요. 여기 안 보이나요 지금? 요게 개별 소비자의 수요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동일한 소비자가 여러 명이니까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숫자 곱하면 되죠? 5명이면 한 사람당 50개니까 5 곱하면 250개가 될 거 아니겠어요? 곱하면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 문제로 갑시다. 소비자가 5명이라고 그러니까 요거 5 곱하면 되죠. 5. 이렇게 구한대, 그지? 그러면 500 빼기 25의 P. 이게 마켓 디맨드 펑션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 우리 아주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니까. 됐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보게 되면 개별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시장 전체 수요 함수는 동일한 수요를 갖는다면 소비자 숫자를 곱해라 이거지. 근데 개별 소비자 수요량이 요거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너 밑으로 가서 이게 몇이라고 올라. 예. 됐죠? 자, 그럼 이쪽으로 올게요. 자, 이제 경제학의 관행대로 수요 곡선을 그림 그릴 땐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자, 여기 봅시다. 그러면 수요 함수를 가격으로 정리했죠. 요게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이죠. 인디비주얼. 그러면 이제 동일한 수요를 갖는 사람이 N명이다.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20 이상짜리 소비하지 않죠. 모든 소비자들이 20원 이상짜리 소비하지 않아. 여기 그대로가 되겠지. 20원에서는 제로. 근데 한 사람이 수요할 때는 한 사람 100개죠. 가격 제로일 때는 100개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이제 인디비주얼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인데 2명이면 어떻게 될까? 여기는 그대로 20원일 때는 아무도 소비 안 해. 제로일 때 한 사람이 100개죠. 두 사람이면 200개가 되겠죠. 3명이면 300개 이렇게 되겠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이디어.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소비자가 여러 명이라면 어떻게 돼야 되지? 그쵸? 기울기가 한 명 증가할 때마다 2분의 1, 3분의 1로 감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쓸게. 마켓 디맨드 커브는 절편은 그대로고요. 기울기를 소비자 숫자만큼으로 나누어서 도출되겠지. 그러니까 함수식이 주어져 있을 때는 개별 수요량에다가 소비자를 곱하고 개별 수요 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는 소비자 숫자대로 기울기를 나누어서 구하시면 된다 이거지. 됐죠? 요거는 경제학 시작할 때 아주 기본이죠. 그래서 근데 내가 계산이 틀렸나 보다. 칠판에 계산한 게 틀렸죠. 거기 예제를 봅시다. 자, 개별 수요 함수가 QID equal 100-0.5P. 그럼 요걸로부터 도출해 보게 되면 개별 수요 곡선, 요게 틀렸네.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쵸. 수요 함수를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나왔고, 이것으로부터 해보게 되면 개별 수요 곡선 200 빼기 2Q가 됐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개별 소비자의 수요 함수란 말이야. 인디비주얼. 그러니까 수요 곡선.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 수요 함수로 도출됐을 때 200이고 기울기가 2가 되니까 여기가 100이 되는 거죠. 그럼 아까하고 똑같은 논리대로 어떻게 돼? 200 이상 아무도 소비 안 해. 제로일 때 한 사람이 100개니까 두 사람이면 200개, 300개.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마켓 디맨드 커브는 200, 기울기 2 이렇게 구한다 이거지. 됐죠? 이거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다시 한번 이제 확인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출됐고, 자, 그 다음에는 공급 함수죠. 그러니까 개별 공급으로부터 시장 공급 도출할 때
35페이지 갑시다. 자, 이것도 예제 중심으로 보죠. 자, 개별 공급 함수가 35페이지 밑에 박스입니다. 5 플러스 0.25 P죠. 근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그린다고? 가격으로 정리해야 되죠. 한번 보실래? 그럼 공급 곡선식이 어떻게 나오나요? 아까 해봤으니까 그냥 바로 하죠. 그러면 가격으로 정리해야 되니까 PI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4QS 그렇게 노출되겠죠. 자, 이번에 공급입니다. 개별 공급자의 공급 함수가 0.25의 P다. 근데 우리는 그림을 수평축이 가격이 아니고 여기다가 공급량 한다. 그러니까 얘를 가격으로 정리하자고 그랬죠. 그러면 0.25의 P 얘가 넘어가야 되겠지. 개별 공급량이 되죠. 그럼 요거 1로 만들어야 되니까 4 마이너스 20 4Q가 되겠죠. 이게 개별 공급자의 공급 곡선이 됐다 이거지. 그럼 그림 그려볼까요? 그러면 자, 절편이 마이너스 20이죠. 기울기가 4가 되죠. 이것도 연습이다. 그렇죠. 기울기가 4가 되려면 요게 좌표점이 얼마가 돼야 될까? 그렇죠. 기울기는 높이 선분 길이를 밑변으로 나눈 것이죠. 높이가 20이야. 그럼 밑변이 얼마가 돼야 4가 될까요? 그런가요? 그래서 여기가 5가 되면서 기울기가 4가 되는. 그치? 이게 공급 곡선식입니다. 인디비주얼. 그런데 이것도요. 공급자가 여러 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 명이면 가격 제로일 때, 그쵸? 한 공급자가 5개니까 2명이면 10개, 3명이면 15개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공급자 2명이 되면 기울기가 2분의 1이 될 거고 3명이면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개별 공급 곡선이라고 한다면 공급자 숫자로 기울기를 나누어서 구한다 이거지. 근데 지금 5명이니까 어떻게 돼? 마켓 서플라이 커브는 플러스 5로 나누니까 0.8이 됐나요? 5분의 4, 0.8의 Q. 됐죠? 이게 익숙한 분들은 뭐, 아유, 그걸 또 얘기하십니까? 그러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꼭 한번 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건 이제 이렇잖아요? 요건 이제 구해보니까 공곡선 절편이 마이너스로 나왔는데, 뭐 플러스 절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개념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요게 100원이라고 할 때, 여기가 3개다. 그러면 이것도 2명이면 어떻게 될까? 100원일 때 한 사람이 3개니까 2명이면 6개 이렇게 되니까 똑같은 얘기 되겠죠. 그래서 공급자 숫자대로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1월 달에 스킵하고 지나갔던 거 이렇게 복습하면서 한번 봤어요. 그리고 이제 39페이지 보시면 여기 시장 균형 개념이죠. 시장 균형이란 뭐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때. 아까 요거 균형이지. 그러면 예제 눈으로 한번 볼까요? 시장이니까 여기서 주어진 것은 시장 수요 함수와 시장 공급 함수가 되겠죠.
균형. 그러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야 한다. 그럼 눈으로 한번 보실래요? 요 예제에서 시장 수요량은 몇 개? 100 빼기 2P죠. 시장 공급량은 마이너스 5 플러스 0.5의 P. 그렇죠? 이걸 이꼴로 놓고 푼다 이거지. 그래서 칼카가 나오지. 근데 만약에 수요 곡선식으로 주었다면 그때는 그렇죠. 요걸로 풀면 되겠지. 함수식으로 주면 균형 조건 요거 이용을 해서 풀고 곡선식으로 제시됐다면 수요 가격 공가액이 같다. 요걸 이꼴로 놓고 풀고. 그렇죠? 그래서 그 예제 이것도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제 안에서 함수식, 곡선식, 균형 찾기. 그렇죠? 요 연습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건 변화. 그거 아까 우리가 봤었죠? 자, 이렇게 해서 3장의 수요 공급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봤었고요. 예, 여기까지 할까요? 우리가 1시간씩만 끌어서 간다 그랬으니까 너무 늘어지면 이제 여러분 힘드니까. 그래서 3장까지 봤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 일반적인데 오늘 말씀드린 거 정리해 놔야 되지. 균형 찾기. 그 다음에 여건 변화, 수요 측 여건, 공급 측 여건 변화 챙겨 두시고, 그 다음에 개별 수요 공급 함수, 시장 수요 공급, 또 개별 수요 공급 곡선으로부터 시장 전체 수요 공급 곡선 도출하기. 그렇죠? 이렇게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4장 탄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